이를 강하게 규탄하는 미국의 편에 선 나라들과 일국 양제를 건드리지 말라는 중국의 편에 선 나라들이었습니다. 영국, 호주, 캐나다는 홍콩 보안법을 규탄하며 미국의 편에 섰고 베트남, 러시아, 이란은 중국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영향권 아래 없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둘 중 어느 나라의 편에 섰다가는 어쩔 수 없는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고의 동맹국인 미국과 최고의 교역국인 중국 사이에서 국익을 위해서라면 어느 한편에 서기가 힘들었습니다. 많은 국내의 전문가들은 한국은 중립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둘 사이에서 난처해진 상황을 전망했는데 침묵하던 한국 정부가 드디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1984년 중형 공동성명의 내용을 존중한다. 한국 외교부는 홍콩 보안법에 대한 찬반을 이야기하기보다는 1984년 중국과 영국 사이에 체결된 협약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협약은 1997년 7월 영국이 홍콩에 중국을 반환하고 홍콩에 특별행정구를 설치하는 동시에 반환 후 50년간 현행체제를 유지하며 홍콩 주민의 자치를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한국은 어느 편에 서지 않으면서도 홍콩은 중요한 지역으로 일국 양제와 홍콩의 번영과 발전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이것이 2020년 한국의 외교력이라고 하면서 와우, 이런 돌려차기가 가능한 나라가 되다니 좋다, 회피력 오졌다 등의 표현으로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하겠다고 밝히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하면서 한국이 난처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이것을 한국이 미중 갈등의 중심에 꼈다고 표현하면서 정상회의 멤버를 갑자기 늘리는 건 무리라며 한국의 참가를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특히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듯한 미국의 초대에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바로 받아들였고 청와대는 이어서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방미가 성사된다면 G7의 옵서버 자격으로 가는 일시적인 성격이 아니라 한국이 G11 또는 G12라는 새로운 국제체제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질서를 이끄는 리더 국가 중 하나가 된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중국이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청와대의 말처럼 중국은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한 G7 확대에 대해 세계 평화와 다자주의 수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같이 중국이 한국의 결정에 긍정적으로 나온 데는 현재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수세에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었지만 놀라운 한국의 외교력이 있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일 한중 관계를 고려해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이유가 없다며 한미동맹은 한미동맹대로, 한중관계는 한중관계대로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본격적인 투트랙 대응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시진핑 주석이 같은 배를 탄 친구라고 표현할 만큼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서로 간의 상호 신뢰가 깊어졌다며 또한 중국 관계에서 우리나라는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외교로 중국과 신뢰를 유지해왔기에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중국과의 관계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7 정상회의 참가는 우리나라의 전략적 가치 상승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중국을 고려해 우리가 기회로 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밤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 사드 기지 내에서 노후 미사일 등 장비를 기습 교체하며 새로운 무기를 배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과거 2017년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하자 중국은 한국에게 대대적인 경제보복을 해왔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중국은 외교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미국은 중국의 이익을 해치지 말고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방해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한국은 사드 문제의 단계적 처리에 명확한 공동인식이 있다고 하며 한국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과거와 달리 중국은 이번엔 한국이 아닌 미국에게 화살을 돌린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미중 갈등 구조 속에서 놀라운 외교력을 발휘하며 그 어느 때보다 잘 헤쳐나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이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한 일본에서 미중 갈등 틈새에 낀 건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일본은 노골적으로 미국의 편에 서면서 중국과 불편한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시진핑 국빈 방위를 추진해왔지만 일방적인 외교로 인해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일본이 미중 사이에서 보여준 외교력은 이번 사태에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일 비상경제회의에서 강대국 간 갈등이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했지만 청와대는 미중 갈등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상황은 미국과 중국 양쪽으로부터 구애를 받고 있는 형국으로도 볼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칙을 지켜나간다면 한미 한중 관계를 모두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과 일본은 다시 한번 극심한 외교적인 갈등으로 돌입하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특히 한국의 수출 규제 관련 WTO를 제소한다는 초식의 강력 경고를 하고 나서며 마찰이 심해집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국가 같지만 현재 양국의 상황은 매우 극단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에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이고 문화나 관습 등 여러 가지가 비슷하다고 여겨지지만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각국의 특성이 드러났고 전 세계에서 보이는 반응도 갈리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한국과 비교해 큰 우려를 낳고 있고 한국은 생각보다 매우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일본 재정 건전성 매우 위험하다. 일본의 국가의 부채는 세계 1위로 그 규모가 1경이 넘는데 일각에서는 많은 부분이 대외 부채가 아니라 괜찮다는 의견도 제기되면서 과연 일본의 국가 부채 문제가 없나 하는 논란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가 돈을 풀며 경제 살리기에 나선 국면에 일본은 기존보다 더욱더 많은 돈을 찍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 자민당 등 일부 의원들은 현대 화폐 이론 MMT를 일본에 적극 도입해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미국 등 일부 국가도 시행하고 있는 화폐 발행이 코로나 사태로 더욱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중앙은행의 의지에 올해 1천조 원에 육박하는 신규 국채 발행을 추진해 재정 건전성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6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8일 국회에 제출할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2020 회계년도 일반 회계 세출 총액은 160조 3천억엔, 약 1,700조 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최고 기록을 세운 2019년도 104조 7천억엔의 약 1.5배에 달하는 것이고 일본 정부는 국채 발행으로 추경 재원을 전액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사상 최대 역대급의 국채를 발행하며 일본 은행은 국채가 잘 소화되도록 시장을 통해 이를 대량 매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도쿄신문은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본의 재정법도 위반한 것입니다. 일본 재정법 5조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국회의 의결 범위에서 행하는 것을 제외하고 일본 은행이 재정 파이낸스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정 파이낸스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통화를 발행해 국채를 직접 인수하는 것으로 국제의 화폐화라고도 불리우는 것인데 이는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이 사들이는 국채가 이례적으로 많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도 이렇게 국채를 사긴 하지만 GDP의 30에서 50% 정도로 조절하는데 일본은 무려 120%에 육박하고 있어 일본의 국가 신용에도 영향을 줄 정도입니다. 신용평가사 피치에 따르면 현재 일본 국가 신용 등급은 한국의 AA-보다 2단계 낮은 A등급입니다. 결정적으로 이러한 일본은행의 국채 사들이기는 결국에는 일본 국민들의 짐으로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니혼 소켄의 가와무라 사유리 수석연구원은 일본은행의 매입 방식은 이상하며 손실을 내기 쉽고 재정 규율도 느슨해진다. 통화의 신용에 영향을 주면 과도한 인플레이션 등을 일으켜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짐 로저스는 최근 여러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일본 젊은이라면 일본을 떠날 것인데 가장 큰 이유는 일본 정부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사실상 일본 정부의 빚 관리가 실패임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국가부채가 GDP 대비 약 40% 정도로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양호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외교 천재라는 아베 총리. 받아든 충격적인 성적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주요국 외교 구상이 줄줄이 뒤틀리고 있습니다. 우선 아베 총리가 공을 들여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국빈 방문이 물 건너가는 분위기입니다. 아베 총리가 2020년에 가장 공들여온 연례 외교 행사 중 하나는 바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문이었습니다만 복수의 일본 언론은 시 주석의 국빈 방문이 연내에 실현되기 어렵다고 6일 보도했습니다. 우선 코로나의 영향이 매우 컸고 최근에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등 중국의 홍콩 정책이 일본 내에서 강하게 비판받으면서 시 주석을 국빈으로 초청하는 데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울러 센가쿠 열도를 놓고 중일 양국의 신경전이 빈발하면서 일본 우파를 중심으로 국빈 초청 계획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아베 총리는 최근 NHK 인터뷰에서 코로나 책임은 중국이라고 말하면서 본격적으로 미국의 팬데믹 책임론에 편성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은 아베 총리와는 아예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시 주석은 미국이 중국 배제를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모습이 나오자 G7의 핵심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 정상과 연달아 전화통화를 하며 미국의 포위망을 견제하고 나서는 모습이 나옵니다.
특히 독일은 미국과 현재 G7 내에서도 사이가 좋지 않아 당장 중국의 우금 만들기 혹은 다자주의를 주장하기에 좋으니 이에 적극 시진핑 주석이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일본에는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나오니 일본은 적어도 올해는 중국과의 관계는 계속 악화될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시 주석의 국빈 방해를 계기로 양국 관계를 새로 규정할 역사적인 5번째 정치 문서를 발표해 정치적 유산으로 삼고 싶어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셈입니다. 아베 총리는 공식석상에서 중국을 향해 영원한 파트너라고 칭하는 등 중일 관계를 다져왔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에너지로 공들인 것에 비해 매우 초라한 결과로 귀결된 셈입니다. 러일 관계도 잘 풀리지 않습니다. 아베 총리가 러시아 외교에서 역점을 둔 것은 러시아와의 평화 조약입니다. 분쟁 지역인 쿠릴 내개선 문제를 비롯해 러시아와의 전후 처리를 포함한 처리 협상을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진행하려고 했으나 코로나로 연기되었고 일본은 평화 조약을 추진하면서도 일본 교과서에 러시아의 쿠릴 섬은 일본 영토라는 것을 게재하고 러시아의 강력한 항의를 받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결국 러시아의 대독일 전쟁 승리 75주년 기념식에 아베 총리가 초대될 예정이었으나 취소되었다는 소문이 외교가에 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과도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베 총리는 어떻게든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겠으며 조건 없는 만남이라고 여러 번 강조해왔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 정상이 김 위원장과 모두 정상회담을 했으나 아베 총리는 하지 못한 것인데 일본의 납치 문제를 비롯해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북한과의 문제들이 답보 상태인 것입니다. 아베 총리가 이러한 상황이 매우 답답한 것은 지금까지 국내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시선을 외국으로 돌려서 다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재료들로 사용해 왔는데 코로나로 인해 외국에 나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아베 총리는 지구본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본다는 수사를 사용하며 여론의 관심을 국내 정치에서 돌리는 재료로 외교 정책을 곧잘 활용해 왔으며 한국에는 한국 때리기 형태로 늘 한국과의 외교 마찰을 일으켜 왔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일본만 제외하고는 외교적으로 점점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을 G7 추가 멤버로 적극 고려하고 있다며 한국이 강대국 외교 라인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고 이는 한국의 위상과 앞으로 국제 무대에서 낼 수 있는 목소리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중 갈등 가운데 한국은 미국이냐 중국이냐 양자택일의 문제가 한국을 압박해올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만 미중 모두 자국의 경제나 사회 안정 문제 해결이 매우 심각하며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한국을 몰아붙이는 상황은 쉽게 등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한국이 세계적인 활약을 보여 다수의 국가들이 모범생인 한국과 동일선상에 서겠다는 움직임도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일본이 가장 놀란 한국의 IT 파워. 아시아에서 유일한 주요 7개국 멤버라고 자부하는 일본의 일상 속에는 G7에 걸맞지 않은 구시대적인 모습이 사회 곳곳에 펼쳐지고 있는데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그러한 것이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인들은 지난달 도쿄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던 시기에 확진자 집계가 엉터리로 이루어졌다는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엉터리 집계 행정의 빌미가 된 것이 아날로그형 통신기기로 볼 수 있는 팩시밀리 팩스였다는 후속 보도가 나오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쿄도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 복지보건국에 설치된 수신 전용 팩스 한 대로 관내 31곳의 보건소로부터 확진자 정보를 받아 취합해 매일 공표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손으로 하고 팩스로 하다 보니 반드시 누락되는 숫자가 생긴 것입니다. 2020년에 일어난 일이라고 믿기 어려운 것이죠. 반면 한국에서는 확진자 숫자의 정확도는 말할 것도 없고 전 국민이 확진자 한 명 한 명의 동선까지 거의 실시간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확인이 가능했고 이러한 혁신적 방식은 유럽 주요 국가에서 사생활 침해냐 아니면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냐의 논란까지 나올 정도로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은 혁신적인 방역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런 결과는 뜻밖의 많은 국가들이 한국 모델을 찾게 되는 이유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한국 모델은 되는데 일본 모델은 안 되는 이유. 이번 팬데믹 사태에서 한국과 일본은 수치상으로 보면 비슷한 확진자 숫자나 여러가지 데이터에서 세계적으로 선방한 국가에 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봉쇄하지 않은 기적을 보여줬고 일본은 자숙하자는 권고를 통해서만 그 정도의 수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양국 모두 방역을 잘했다는 이야기를 들을만 합니다. 그렇지만 한국 모델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해외 언론으로부터 극찬을 받고 인터뷰의 대상이 된 반면에 한국과 수치가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 모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철저한 검사와 감염자의 추적 격리 정책을 편 한국을 놓고는 한국 모델
정보기술을 잘 활용한 대만을 두고는 대만 모델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과 대비된다고 일본 언론은 지적합니다. 일본 내에서는 오히려 뒷북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증폭돼 아베 신조 총리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국가든 단체든 개인이든 위기 상황에서 제 실력이 드러나는 법이라며 IT 활용을 거의 못한 일본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평합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과학기술 담당 장관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정부 시스템의 구멍투성이라는 얘기다. IT 담당 대신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려면 월급을 반납하고 낙항하시라 하며 불만입니다. 이와 같이 팬데믹 사태는 한일 간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위기 상황으로 인해 양국의 핵심 파워가